적의 품에서 연명하느니 백제의 백성으로 떠나겠다. 나라가 무너지던 순간 삼천의 여인들은 칼이 아닌 절벽 끝을 선택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절벽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가 멸망하던 날, 궁녀들이 적의 손에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꽃잎처럼 떨어져 내린 여인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낙화암이라 불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자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41년 백제 제30대 왕 무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태자 의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41살.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즉이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동증자라 불렀습니다. 중국 고대의 효자, 증자에 비견될 만큼 효심이 깊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의식이 열린 날, 사비성 왕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진행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금빛 왕관을 쓴 의자왕의 모습은 위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백성들은 새 왕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역시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사태광후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처소를 찾아 문안을 드렸습니다. 식사 때마다 직접 수라상을 살폈고 어머니의 건강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신하들이 급한 국사를 보고하러 와도 어머니의 식사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런 왕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효를 으뜸으로 여기는 유교 사회에서 왕의 이런 모습은 곧 덕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백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새 임금께서는 정말 효자이시다. 이런 왕이라면 백제의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가 사비성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농촌 마을에서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즉위 초반 의자왕은 훌륭한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고, 불합리한 법을 고쳤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부역을 완화했으며, 억울한 옥사를 풀어주었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감탄하며 왕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태자로 살면서 그는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무왕의 그늘 아래서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고, 말하고 싶은 것도 삼켜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판단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의자왕은 여전히 현명했고, 백성을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642년. 의자왕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라를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백제와 신라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습니다. 국경을 두고 끊임없이 충돌했고, 서로의 영토를 빼앗고, 빼앗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자왕은 이번 기회에 신라를 크게 꺾어 놓아야 백제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 의자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선다는 소식에 백제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투는 백제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신라의 40여 성이 단숨에 함락되었습니다. 특히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의 도독 품석과 그의 아내 고타소랑이 성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비성으로 돌아온 의자왕을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고, 곳곳에서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신하들이 앞다투어 의자왕을 칭송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신라가 감히 백제를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자왕은 이 찬사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왕도, 할아버지 위덕왕도 이루지 못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날 밤,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궁궐 전각에 불이 밝혀졌고, 음악이 울려 퍼졌고, 술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자왕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술을 따르던 궁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그 여인에게서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여인도 왕의 시선을 느꼈는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수줍은 모습이 의자왕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의자왕은 측은에게 물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이름을 알아보라고 명했습니다. 은고라는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의자왕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의자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그녀의 자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의자왕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왕이다. 여자 한 명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백제 멸망으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의자왕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한순간의 끌림이, 한 여인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 백제라는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의자왕은 자주 은고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은고는 사비성 남쪽 마을 출신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전쟁에서 오빠마저 잃은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의자왕은 그녀의 슬픈 사연을 듣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은고는 영리했습니다. 왕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했고 때로는 재치 있는 말로 왕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주제넘지 않았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왕의 말을 경청했고 공감했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칭찬하고 왕의 내면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자왕은 은고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녀 없이는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은고 생각, 국사를 보다가도 은고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은고 생각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고민들이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643년 의자왕은 은고를 정식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궁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께서 은고를 무척 총애하신다는 이야기, 매일 밤 은고의 처소에 드신다는 소문이 궁녀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왕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지만 의자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고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기뻐했고 왕이 우울할 때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왕이 피곤할 때는 조용히 곁을 지켰고 왕이 외로울 때는 따뜻한 미소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왕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은고의 영향력은 단순히 침전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국정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의 다리가 무너졌다며 수리를 부탁하거나 가난한 백성들을 돕자는 제안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의자왕은 은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은고의 요청은 달라졌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관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왕은 망설였지만 은고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자 결국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신하들이 하나둘 밀려나고 은고와 연결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원로 대신 성충은 이런 변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의자왕에게 간언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말, 후궁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충을 질투하는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날 밤 의자왕은 은고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은고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 때문에 왕이 신하들과 불편해지면 어쩌냐고 걱정했습니다. 의자왕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아무도 그녀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은고는 의자왕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후로 의자왕은 은고를 비난하는 신하들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은고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점점 더 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측근들이 조정의 요직을 장악했고 그들은 국고를 사사로이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의 재정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궁궐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의자왕은 은고를 위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고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전각을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했고 멀리 서역에서 향료를 들여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궁궐 곳곳을 채웠고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연회장에 넘쳐났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세금은 날로 늘어났고 백성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농민들은 수확한 곡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상인들은 과도한 상업세에 신음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궁궐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은고의 측근들이 왕의 귀를 막았으니까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고는 올라오지 않았고 대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짓 보고만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밤마다 궁궐에서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술이 흘러넘치고 춤이 계속되었습니다. 은고 곁에는 점점 더 많은 궁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총애를 받으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궁궐을 채워갔습니다. 의자왕은 이들과 함께 향락을 즐겼습니다. 국사는 뒷전이었고 오직 쾌락만이 중요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때를 두고 삼천궁녀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3,000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많은 여인들이 궁궐을 가득 메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자왕은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에, 권력에,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자왕의 눈은 오직 은고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백제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연일 잔치가 벌어졌고 은고와 궁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비성 저작거리에서는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금은 해마다 올랐고 관리들의 부패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농사를 지어봤자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고 장사를 해봤자 관리들의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작은 목소리로 왕을 원망했지만 감히 크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충은 이 모든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백제를 위해
평생을 바친 충신이었습니다. 무왕 때부터 나라를 섬겨온 그는 백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하던 성충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하기로 말입니다. 어느 날 성충은 조정회의에서 일어섰습니다. 늙은 신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언했습니다. 궁궐이 너무 사치스러워졌다는 것,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국방이 허술해지고 있다는 것, 간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놀란 표정으로 성충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자왕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성충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정보, 지금부터라도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궁궐의 사치를 줄이고 백성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귀를 막았습니다. 성충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듣기 싫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의자왕은 화를 내며 성충을 꾸짖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느냐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성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신하가 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충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성충은 다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성충은 자신이 곧 죽을 늙은 신하라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위협이 실제한다는 것.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충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옥에 갇힌 성충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성충의 아들이 찾아와 애원했지만 성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성충은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아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서쪽 고개에 묻어라. 죽어서라도 신라군을 막겠다. 이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을 때 의자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충의 죽음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은고의 측근들이 속삭였습니다. 성충은 너무 고집이 센 늙은이였다고 왕의 영명함을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꿈속에서 성충이 나타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언하던 그 모습이 의자왕을 괴롭혔습니다. 의자왕은 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성충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의 충신이 나섰습니다. 흥수라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성충의 뜻을 이어받아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성충의 말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신라와 당나라의 위협이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의자왕은 흥수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또 그 소리냐고. 성충처럼 되고 싶으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흥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폐하.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백제만은 지켜주십시오. 의자왕은 흥수도 오게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2명의 충신을 옥에 가둔 백제 조정에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첨하는 신하들 뿐이었습니다. 백제는 여전히 강하다고, 신라 따위는 두렵지 않다고, 왕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충신들이 옥에 갇히고 죽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크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여전히 연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의자왕은 은고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성충과 흥수의 죽음 따위는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2 충신이 나타나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백제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자왕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술과 여자들로 그 불안을 지우려 했습니다. 신라에서는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춘추라는 귀족이 당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고타소랑을 대하서 전투에서 잃은 그는 백제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복수를 위해 당나라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김춘추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당태종을 알현한 그는 무릎을 꿇고 신라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괴롭히고 있다고, 당나라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신라는 영원히 당나라에 충실한 신하국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태종은 김춘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영리하고 절박한 이 신라 귀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나라는 이미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요청은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김춘추에게 호의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신라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이 백제에 흘러 들어왔을 때 의자왕은 비웃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에 빌붙는다고, 비굴한 것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은고의 측근들도 거들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당나라는 멀리 있고 신라는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방을 지키던 장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신라가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정보, 국경지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백 장군은 특히 우려했습니다. 계백은 백제의 명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병사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기에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백제의 군사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군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백은 여러 번 조정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군사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곽 수리가 시급하다고, 군량 비축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는 묵살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정작 궁궐에서는 연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649년 당나라에서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신라는 새로운 황제에게도 계속 백제의 위협을 호소했습니다. 당 고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백제를 정벌한다는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 조정에도 이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당나라가 대규모 전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소식, 신라가 군사를 집결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첩자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변방의 장수들이 다급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공격 준비라고,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여전히 아니랬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은고의 측근들은 왕의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모두 과장된 정보라고, 신라의 허세라고, 당나라가 바다를 건너 대군을 보내기는 어렵다고 왕을 안심시켰습니다. 궁궐의 사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자왕은 은고를 위해 새로운 전각을 지었습니다. 연못을 파고 정원을 꾸몄습니다. 진귀한 나무들을 심고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었습니다. 밤에는 수천 개의 등불이 궁궐을 밝혔고 음악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은고는 이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수백 명의 궁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자왕은 그녀들과 함께 연회를 즐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국사는 완전히 뒷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세금은 계속 올랐고 부역도 늘어났습니다. 궁궐을 짓고 정원을 꾸미는데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농사철에도 백성들을 부역에 끌어내니 농사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세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사비성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이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왕께서 정신을 잃으셨다고, 궁녀들과 놀기만 하신다고, 나라가 이 꼴이 되어가는데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654년 신라에서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덕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라 제29대 왕, 무열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왕이 된 김춘추는 더욱 적극적으로 백제, 정벌을 추진했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적인 복수심과 국가적인 야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열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백제 정벌을 요청했습니다. 상소문에는 백제 의자왕의 폭정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간신을 가까이 한다는 것,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 향락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당 고종은 무열왕의 상소를 받고 백제 정벌을 결정했습니다. 655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음이 다 전함을 건조하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모았습니다. 소정방이라는 명장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3만 대군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백제에도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연회를 열었고 은고와 함께 술을 마셨고 궁녀들과 놀았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듯 향락 속에 자신을 묻었습니다. 백제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성에는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났습니다. 왕궁 연못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구리들이 나무 위로 기어올라가 울부짖었습니다. 밤하늘도 이상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며칠째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피로 물든 것 같았습니다. 점쟁이들이 나서서 흉조를 점쳤습니다. 올해 안에 백제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사비석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불길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이런 흉조들을 미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은고의 측근들도 거들었습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백제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백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런 징조들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계백은 다시 한번 의자왕을 찾아가 간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신라와 당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왜 자꾸 같은 말만 하느냐고. 듣기 싫다고 화를 냈습니다. 계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폐하. 이것은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무례하다고. 당장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계백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무척이나 쓸쓸했습니다. 계백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세 아들과 한 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계백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비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별로 없다고, 나라가 곧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계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적의 손에 욕을 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고,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명예롭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무열왕이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5만 대군을 모았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량을 쌓았습니다. 신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백제를 무너뜨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당나라에서는 소정방 장군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백 척의 전함에 병사들을 태우고 무기와 군량을 실었습니다. 거대한 함대가 산동반도에 집결했습니다. 출항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60년 6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소정방의 당나라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수백 척의 전함이 서해를 가득 메웠습니다. 순풍을 타고 백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신라에서는 김유신 장군이 5만 대군을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백제의 서쪽 해안을 지키던 병사들이 급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당나라 군선이 수백 척이나 나타났다고, 신라군도 국경을 넘어 진격하고 있다고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사비성에 전해졌을 때 궁궐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방금까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던 신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자왕도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당나라 대군이 쳐들어왔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고의 측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의자왕은 급히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군사를 모아 막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군사를 모으려 하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기와 갑옷은 낡았고 군량은 부족했습니다. 성충과 흥수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은 이미 백제 땅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소정방의 당나라 군대는 백제의 서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백제군이 막으려 했지만 당나라 군대의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동쪽에서는 김유신의 신라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백제의 변방성들이
하나둘 함락되었습니다. 백제군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의자왕이 그토록 믿었던 백제의 군사력은 허상이었습니다. 계백 장군이 나섰습니다. 자신이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막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의자왕은 계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이 충성스러운 장수의 진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계백에게 주어진 병력은 고작 5천이었습니다. 경을 믿겠소, 의자왕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계백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왕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운명이 이제 황산벌 한 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황산벌 계백 장군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이곳에 진을 쳤습니다. 출전하기 전날 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을 때 아내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차례로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계백은 그날 밤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손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피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적의 손에 욕을 당하는 것보다 명예롭게 떠나는 것이 나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계백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내 가족을 모두 저승으로 보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이곳에서 백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5천 결사대는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었습니다. 살아 돌아갈 생각이 없는 군사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얼마 후 지평선 너머로 신라군이 나타났습니다. 5만 대군이 황산벌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백제군의 진영을 보며 놀랐습니다. 고작 5천으로 5만을 막겠다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백을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길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백제군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5천이 5만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백은 선봉에 섰소. 직접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칼날 앞에서 신라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백제 병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신라군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백제군은 바위처럼 버텼습니다.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4차 공격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5만 대군이 5천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김유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16세의 화라 관창이 나섰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용맹했습니다. 그는 백제군 진영 깊숙이 파고들었다가 붙잡혔습니다. 계백은 이 용감한 소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용기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창은 다시 돌아와 공격했고, 이번에는 전사했습니다. 어린 화랑의 죽음은 신라군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창에 복수를 하자 복수심에 불타는 오만 대군의 기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백제군도 끝까지 싸웠지만 숫자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5천 결사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계백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백제 만세. 그리고 그는 신라군의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황산벌의 전투는 끝났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계백과 5천 결사대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비성으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신라군은 쉬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황산벌이 피로 물들었다는 소식이 사비성에 전해졌을 때 의자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꺾인 것입니다. 계백이 목숨을 걸고 버텨준 시간 동안 의자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궁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제의 운명은 이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서쪽에서, 신라군은 동쪽에서 사비성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성들이 차례차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병사들은 사기를 잃었습니다. 의자왕이 그토록 자랑하던 백제는 이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당나라군과 신라군은 사비성을 포위했습니다. 백제의 수도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갔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타령하는 병사들이 속초했고 성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궁궐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연회를 즐기던 그 궁궐이 이제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궁녀들은 울부짖었고 신하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은고의 측근들은 이미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부추겨 온갖 사치를 일삼게 한 그 간신들은 위기가 닥치자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성 밖에서는 당나라군과 신라군이 총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정방 장군과 김유신 장군이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 총공격을 개시한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을 동시에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비성 안에서는 백성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안고 울었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챙겨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의자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궁궐을 배회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하늘과 달리 그의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문득 의자왕은 성충과 흥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계백의 간언을 받아들였다면? 만약 은고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7월 13일 새벽, 동이 트자마자 당나라군과 신라군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일제히 사비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고 문을 부수고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백제군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곳곳으로 적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불이 여기저기서 타올랐습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백제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자왕은 급히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몇몇 충신들과 태자 부여용, 둘째 아들 부여태와 함께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목적지는 웅진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길은 비참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의상을 입고 금은보화로 치장했던 의자왕은 이제 남루한 옷을 걸치고 먼지투성이가 되어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60살의 늙은 몸으로 며칠간의 도주로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태자와 아들이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의자왕은 자주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한편 사비성을 함락시킨 소정방은 즉시 추격대를 보냈습니다. 의자왕을 반드시 사로잡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나라군과 신라군이 의자왕 일행을 뒤쫓았습니다. 며칠 후 의자왕 일행은 웅진서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적군이 있었습니다. 백제의 다른 성들이 차례로 항복하거나 함락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의자왕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태자 부여용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자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왕으로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도 잃었고 백성도 잃었고 존엄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굴욕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한편 사비성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궁궐의 수많은 궁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은고는 창백한 얼굴로 궁녀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이 함락되면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를요. 은고는 결심했습니다. 적군의 손에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이끌고 왕궁 뒤편의 바위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백마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인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던 그날, 은고는 수백 명의 궁녀들을 이끌고 백마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곳을 낙화암이라 부르게 됩니다. 절벽 끝에 선 여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적군의 함성이 들렸고 불길이 치솟았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궁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이 함락되면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를요. 적국의 병사들에게 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나았습니다. 백제 귀족 여인으로서의 자존심,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 궁녀가 먼저 절벽 끝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백마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푸른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몸을 날렸습니다. 하얀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며 그녀는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꽃이 피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궁녀들도 하나둘 뒤를 따랐습니다. 둘, 셋, 10, 20명. 수많은 여인들이 절벽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그녀들이 떨어지는 모습은 정말로 꽃이 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은고도 절벽 끝에 섰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타는 사비성이 보였습니다. 한때 그녀가 권력을 휘둘렀던 그곳이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은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왕을 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왕의 사랑을 이용했고 나라를 좀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몸을 날렸습니다.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은고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의자왕을 만났던 날, 왕의 사랑을 받았던 순간들, 권력을 휘둘렀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이 비극적인 종말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들이 그날 낙화암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굿의 사람들은 3,000 궁녀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그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마강 물은 그날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하얀 옷이 강물을 덮었으니까요. 물고기들도 놀라 도망쳤다고 합니다. 강변의 나무들도 슬픔에 젖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날, 낙화암에서는 이런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나중에 포로가 된 의자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은고와 수많은 궁녀들이 낙화암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자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현명한 왕이었다면, 만약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낙화암의 비극은 백제, 멸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절벽 끝에서 떨어진 여인들의 한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면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강물에서 하얀 그림자가 보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의자왕의 사랑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집착이, 향락에 대한 탐닉이, 권력에 대한 오만이 결국 이런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은고라는 한 여인을 사랑한 것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고 충신들의 간언을 무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낙화암에서 떨어진 여인들은 백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역사의 길이 남아 후세 사람들에게 권력의 무게와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꽃잎처럼 떨어져 내린 여인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웅진성 근처의 한 산속에서 의자왕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격대가 사방에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졌고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태자 부여용의 간청에 의자왕은 마침내 항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버티면 백성들만 더 고통받는다는 아들의 말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당나라 진영으로 향하는 길은 마지막 왕의 행진이었습니다. 의자왕은 힘겹게 걸었습니다. 60살의 늙은 몸으로 며칠간의 도주로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태자와 둘째 아들이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한때 백제를 호령하던 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정방 장군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백제왕 의자, 무릎을 꿇어라. 의자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왕으로 살았던 그가 적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의자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굴욕과 자괴감, 그리고 백제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소정방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백제는 이로써 멸망했다고. 의자왕은 포로로서 당나라 장안으로 압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자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포로가 된 의자왕은 천막 안에 갇혔습니다. 그는 천막 안에서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해동증자라 불리며 칭송받았던 젊은 시절, 즉위 초 백성들의 기대, 신라 40여 성을 함락시킨 승리, 은고와의 사랑, 성충의 간언, 낙화암의 비극, 그리고 오늘의 굴욕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의자왕은 자문했습니다. 매 순간 올바른 길과 쉬운 길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충신의 쓴소리보다 간신의 달콤한 말을, 국방보다 향락을, 백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했습니다. 며칠 후 의자왕과 백제의 왕족들, 주요 신하들은 모두 당나라로 압송되었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성에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까지 수천 리의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의자왕은 백제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다스리던 그 땅이 이제는 당나라와 신라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마을을 지나갈 때 백제의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의자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고.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의자왕은 그 모든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바다를 건너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의자왕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당나라의 도시들,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건물들이 백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자왕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라와 어떻게 싸우려 했단 말인가 하고 후회했습니다. 660년 11월 의자왕은 당 고조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조정 대신들과 외국 사신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백제의 왕은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당 고종은 높은 옥좌에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황제는 의자왕의 죄를 나열했습니다. 당나라를 무시했다는 것, 신라를 괴롭혔다는 것, 백성을 학대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당 고종은 의자왕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금자광 록대부, 위경으로 임명한다고 당나라의 신하로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관대한 처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굴욕이었습니다. 적국의 왕이 자신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자왕에게는 작은 집이 주어졌고 최소한의 생활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존엄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백제의 왕이었다고, 나라를 망친 폭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나라 조정은 때때로 의자왕을 불러냈습니다. 외국 사신들이 방문할 때면 그를 전시품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의자왕은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아들 부여용이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자는 아버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의자왕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낙화암에서 떨어진 은고와 궁녀들, 황산벌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계백, 옥중에서 죽은 성충과 흥수, 그리고 고통받았을 백제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의자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의자왕에게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백제를 호령하던 왕이 이제는 적국의 수도에서 초라한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 고종은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과 외국 사신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의자왕도 불려왔습니다. 황제는 술에 취한 채 의자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자가 바로 백제를 망친 폭군이요. 신하들이 웃었습니다. 의자왕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누가 패배자의 변명을 들어주겠습니까? 의자왕은 이런 굴욕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663년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제의 잔존 세력들이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옹립하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 당나라와 신라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자왕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 백강 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이 일본군을 대파했습니다. 백제 부흥군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백제는 끝났습니다. 다시는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663년 늦여름, 의자왕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절망감이 그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여용이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의자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용아, 아비가 미안하다. 너에게도 백제에도 백성들에게도 미안하다. 의자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나쁜 왕이었다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충신의 말을 들으라고, 백성을 사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제를 잊지 마라. 우리의 조국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리고 의자왕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663년 늦여름,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적국의 수도 장안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여용은 아버지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때 위대했던 백제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의자왕의 죽음은 당나라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이민족 왕의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포로로 잡혀온 백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비록 나라를 망친 왕이었지만 그래도 백제의 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의자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동증자라 불릴 만큼 효성이 깊었고, 즉위 초에는 나름대로 백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라 40여 성을 함락시킨 것만 봐도 그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달콤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집착이 되었고 향락이 중독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아첨이 그의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충신들의 쓴소리를 외면했고 간신들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백제가 무너졌습니다. 낙화암에서 수많은 궁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산벌에서 계백과 5천 용사들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왕 본인도 적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달콤한 아첨보다 쓰디쓴 중언이 더 소중합니다. 한순간의 향락이 영원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충과 흥수는 목숨을 걸고 간언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계백은 가족을 희생하며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 충신들의 헌신은 왕의 우둔함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백제는 멸망했지만 그 문화와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후손들은 신라에 흡수되어 통일 신라의 일원이 되었고 그 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의자왕은 비록 실패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만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무게, 책임의 중요성, 겸손의 필요성, 그리고 충언을 받아들이는 지혜의 가치를 말입니다. 낙화암의 꽃잎처럼 떨어진 여인들, 황산벌에서 꽃처럼 산화한 용사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며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연과 세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